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환거래, FX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단어들을 많이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 단어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토익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외환거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래에 필요한 용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용어들은 키움증권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발췌한 단어들로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장외거래, 영어로 over the counter 이라는 단어인데요. over the counter, 장외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가격, 수량을 결정을 한 뒤에 거래를 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마진거래가 장외거래로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을 결정을 한 다음에 매수자하고 매도자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래 형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어는 외환, 영어로는 forex라고 하는데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forex가 foreign exchange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forex는 특정 통화 매수를 위해 다른 통화를 동시에 매도하는 행위인데요. 이 외환거래라는 게 항상 통화의 쌍으로 거래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러를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원화를 매도를 하는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달러를 매도를 한다면 당연히 원화는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특정 통화를 매수를 하면은 다른 통화를 매도를 동시에 하는 거래로 외환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현물 가격인데요. 영어로는 spot price라고 합니다. 이 현물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을 뜻하는데 결제는 통상 2일 거래 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기준 통화, 영어로는 base currency라고 하는데요. 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로서 상대 통화의 가치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로를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 통화가 달러를 거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항상 왼쪽에 있는 통화가 기준 통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상대 통화입니다. 우리가 유로가 1달러 대비 달러가 1.18불을 거래를 한다는 말은 이 말은 즉 우리가 1유로당 달러 1.18불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단어는 교차 환율, foreign exchange risk라고 합니다. 환율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인데요. 우리가 유로와 달러를 매수를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유로가 앞으로 상승을 할 거를 기대를 하고 거래를 했지만 반대로 유로 가격이 달러 대비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교차 환율, 반대로 움직였을 때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단어 뜻을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동성, liquidity라고 하는데요. 시장 거래량의 크기를 뜻하며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대규모 주문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유동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평가 방법이 바로 거래량, 영어로는 볼륨이라고 하죠. VOLUME. 이 볼륨이 많은지 적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볼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유동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대규모 주문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수 호가, ask rate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고객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을 매수 호가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우리가 매도를 할 때 고객이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매도 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spread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차액을 이 바로 spread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ask rate 그리고 bid rate 이라고 하죠. 우리가 ask rate,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를 거래를 할 때 1달러에 사고 팔 때는 우리가 0.98불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스프레드는 바로 0.02불인데요. 스프레드가 매우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달러에 매수를 하고 혹시 어떤 일이 생겨서 바로 팔아야 됐을 때는 0.02불만 손실을 입게 되는데 만약에 유동성이 매우 낮은 통화의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약 0.1불까지 스프레드가 나게 되면은 우리가 거래를 하자마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프레드가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확인을 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매수 포지션, 영어로는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얻는 포지션이고 반대로 매도 포지션, short 포지션은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을 얻는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 용어는 PIP, 영어로는 Price Interest Points라고 하는데요. FX 마진 거래에 있어서 각 통화 조합별 최소 단위를 PIP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로 대 달러를 거래를 했을 때는 소수점 넷째짜리가 PIP이고요. US 달러 대비 일본 엔화를 거래를 한다면 소수점 셋째짜리가 최소 단위인 한 PIP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IP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leverage인데요. 일정 금액을 담보로 잡아서 증거금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거래를 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거래가 가능합니다. FX 마진 거래의 경우에는 10배까지의 거래가 가능한데 우리가 증거금을 1000만 원을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의 10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 원까지 FX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금, 영어로 margin이라고 하는데 금융 거래를 계약을 성립할 때 혹시나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방지 및 손실 보전을 위해서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브로커가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을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레버리지를 너무 급격하게 많이 땡겨와서 거래를 했을 때 혹시 모를 계약 불이행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브로커들이 증거금을 자신의 회사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위탁 증거금, Initial Margin인데요. 향후 거래에 대한 보증으로 포지션 진입 시에 필요한 담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탁 증거금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계좌에 있어야지만 FX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지 증거금, Required Margin이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 그러니까 미결제 포지션을 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금인데요. 예탁자산 평가 금액이 유지 증거 금액보다 낮으면은 미체결 주문 취소 및 강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반드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에서 특정 유지 증거금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0만 원, 최소 700만 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래가 유지 증거금이 700만 원으로 이상 있어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 유지 증거금보다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떨어지게 되면은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 증거금을 요구를 하는 건데요.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 특정 수준보다 낮으면은 고객에게 이를 바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제 청산, lose cut이라고 하는데요. 급격하게 환율이 변동을 해서 혹시나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탁 자산 평가 금액이 유지 증거금에 미달을 할 경우에 시스템에 의해서 미결제 포지션을 자동으로 소멸을 시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증거금을 1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을 하고 외환 거래를 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그러니까 통화가 갑작스럽게 하락을 해서 300만 원을 잃게 돼요. 그렇게 300만 원을 잃게 되어서 유지 증거금까지 700만 원까지 우리가 보유 금액이 떨어지면은 마진콜을 증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진콜을 받은 다음에 돈을 추가로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통장에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증권사는 강제 청산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제 청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통화 거래가 미결제 포지션이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예탁 자산 평가 금액, 영어로는 equity라고 하는데요. 투자자가 예치한 예탁 자산의 보유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평가 손익을 가감한 실질적인 보유 예탁 자산 금액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한 포렉스 마진 거래가 200만 원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이고 1000만 원 제가 잘못 표시를 했네요. 1000만 원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200만 원을 보고 있다면은
equity, 예탁 자산 평가 금액은 1,200만 원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2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면은 예탁 자산 평가 금액은 800만 원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청산, liquidation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반대 매매를 통해서 소멸을 시키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은 매도를 함으로써 이 거래를 청산을 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도를 하고 있다면은 반대로 매수를 함으로써 거래를 종료를 시키는 걸 청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rollover이라고 하는 건 단어인데요. 결제일을 연장을 시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스왑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스왑 포인트는 FX 마진 거래를 할 때 보유 포지션을 다음 날로 이 길로 롤오버를 할 때 양 통화 간의 금리 차로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롤오버와 스왑 포인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주문을 거래를 했을 때 주문 가격과 체결 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걸 슬리피지라고 하는데요. 유동성이 낮거나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내가 원했던 매수 가격은 1.1827불에 매수를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갑자기 가격이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통화가 유동성이 매우 낮을 때는 우리가 원했던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9에 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0.0002불을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슬리피지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동성이 높고, 그리고 이 비드와 에스크 간의 간격이 매우 좁은 통화들을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결제, settlement인데요. 반대 매매를 통해서 보유 포지션을 청산을 했을 때 발생을 하는 청산 손익, 수익과 손실, 그리고 스왑 포인트에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 관계를 끝맺겠다는 의미입니다. 결제일은 value date이라고 해서 FX 마진 거래는 통상 거래일부터 2영업일 후에 자금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용어는 경제지표, economic indicators라는 단어인데요.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동향에 대한 지표로서 가장 유명한 지표는 실업률 및 GDP, 인플레이션, 소매 판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정말 중요한 포렉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단어, 용어인데요.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영상도 제가 나중에 차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중앙은행, Central Bank라고 하는데요. 국가의 금융정책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으로서 미국에는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하죠. 유럽에는 유럽중앙은행, 유럽 Central Bank, 일본에는 일본은행, Bank of Japan, 한국에는 한국은행, Bank of Korea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Fundamental Analysis인데요. 거시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 동향, 통화 정책, 경제 지표 결과 등의 어떻게 외환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기본적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conomic Indicator, 경제 지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Fundamental Analysis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적 분석, Technical Analysis인데요. 과거의 시장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격의 동향, 가격의 평균, 거래량 등을 분석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이를 이용을 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분석법입니다. 가장 유명한 기술적 분석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지지선과 그리고 저지선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아니면은 통화가 이 지지선까지 하락을 하면은 이 가격의 지지를 받아서 상승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가격이 상승을 해서 만약에 저지선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저지선의 저지를 받아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과거의 데이터, 가격의 움직임을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이번에 또 이 가격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또 저지될 것이다 라는 식의 예측,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티스트는 차트, 그래프를 추세를 분석을 해서 향후의 동향을 예측을 하는 사람인데, 특히나 기술적 분석을 매매 주요 근거로 삼는 트레이더를 차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은
포지션 진입한 거래 당일에 똑같은 그 포지션을 청산하는 걸 말하는데요. 데이 트레이딩은 제가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 특정 통화를 매수를 하고 그날 동안에 매수 포지션을 매도를 함으로써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거래 변동폭을 그 변동폭 속에서 이윤 창출을 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딜러인데요. 매매를 전담하는 사람 혹은 매매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거래의 주체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브로커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움증권이나 아니면 미래에셋, 인트로듀싱 뱅커라고 해서 이 브로커들과는 다르게 딜러들의 경우에는 매우 큰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매우 많은 자산을 가지고 특정 화폐의 큰 움직임이나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가평행, 마켓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현재 가격을 이용을 해서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용어들 외에도 혹시 또 다른 용어들이 궁금하신 분은 forex.com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educatio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glossar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 A부터 Z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FX 마진 거래의 수익과 연관된 용어들, 핍, 롤오버, 스왑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로는 그날까지 22세기 기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